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호적상 미혼 여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돌싱쯤 되겠네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통해서 사실혼 관계도 해소했고 손해배상이랑 위자료도 받고 해서 깨끗하게 청산한 케이스입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인데 그 일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결혼할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초혼을 하글대신 나머지 결혼은 입 밖에도 안 꺼내고 계시죠.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달랑 저 하나인데 다시 없을 불효녀인 듯 싶네요. 고르고 고른 곳이 하필 그런 사람이었을 줄이야. 정말 몰랐는데 제가 아무리 눈썰미가 있어도 속이고자 작정하는 데에는 당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모자 사계단에 걸려 똥통에 빠질 뻔했다가 다행히 똥 한번 밟고 빠져나온 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을 넘기고 홍기가 차니까 부모님은 물론이고 친척들 지인들 할 것 없이 언제 국수 먹여주냐고 질리도록 들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일이나 열심히 하고 수중에 차곡차곡 돈 모이는 재미로 살았었는데 주변의 압박이 심해지니 도저히 버틸 수만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친척들이 소개해주는 맞선이며 지인들이 소개해주는 소개팅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선을 보고 소개팅을 했는데도 결과는 늘 신통치 않았어요.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그다지 없는 것인지 애프터를 잘 받지 못했거든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나이 먹었다고 여자로서 매력이 떨어지나 생각도 들고 내가 남자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니 일도 일이지만 남자와의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명 증상이 오게 되었고 불면증도 생겼죠. 많이 불편한 나머지 한의원에 가서 침 치료를 받았고 거기서 미래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인상의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본인도 이명치료 하러 왔다며 저보고 참 참하다고 곱다고 말이 좋았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창 자신감이 떨어질 때였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미래의 시어머니는 제가 한의원에 언제 오는지 물어보았고 희한하게 그 시간에 맞추어 본인도 치료를 받으러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일명 호구조사한 거였죠. 아기가 있어 보이진 않았기에 묻는 말에 순순히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살며 무슨 일을 하며 부모님은 뭘 하시며 묻는데 숨길 것도 하나 없었기에 엄마 또래 아주머니들의 오지랖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죠. 저에 대한 호구조사가 끝난 때문인지 제게 대뜸 본인의 아들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내 아들도 홍기가 꽉 찼는데 워낙에 숫기가 없어서 여자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네. 애는 날 닮아서 참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데 연애 경험이 없어. 근데 딱 아가씨 보는 순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뭐야? 요즘 사람들 말로 몸짱이라고 그러지? 연예인 권상우 닮았어. 얼마나 훤칠하다고. 둘이 딱 선남선녀네. 내 말 듣고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볼래요? 내가 잘 꾸며서 내보낼게.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 뒤로도 몇 번 이야기를 하셔서 결국에는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우 권상우 씨까지는 아니어도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았고 피부가 저보다도 더 하얗었거든요. 귀태가 역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는 저의 물음에 답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픽 디자인과 나와서 개인 사업하고 있어요. 조그만 사무실 차렸고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또 취미는 집에 운동기구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요. 주로 여행 많이 다녀요. 낚시도 한 번씩 하고요. 진짜 숫기도 별로 없었고 떠듬떠듬 이야기하는 게 나름 인상 깊었습니다. 미래 시어머니 말처럼 많이 수줍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이 좀 끌렸습니다. 모성애, 보호 본능, 뭐 그런 거라고나 할까요? 첫 만남에는 차만 마시고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차도 스타벅스 같은 대중적인 카페가 아니라
한적한 호텔 커피숍에서 올드하게 마셨는데 당연히 저녁을 같이 먹을 줄 알았는데 다음으로 미루더라고요. 저는 그게 또 거절의 표시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밤 전화가 와서 몇 번 더 만났으면 하더라고요. 그새 마음이 바뀌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더 만나게 되었고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좀 이상했습니다. 장시간 같이 데이트를 못했거든요. 음료면 음료만 먹고 헤어지고 밥이면 밥만 먹고 헤어졌죠. 두 가지를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영화나 연극이라도 보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푸념을 하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했지만 남편이 먼저 걱정을 덜어주었죠. 아침 일찍 교회로 나가서 해질 무렵에 데려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담없이 남편과의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운전은 제법 안정감 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보다 차 안에서 말도 더 많이 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서울서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야외에서 데이트를 하니까 좋더라고요. 남편 어머니가 싸주신 것이라면서 점심 도시락도 가져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는 커피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두고 근처 커피숍에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오는데 마침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의 시어머니였지요. 저는 통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남편의 뒤 벤치에 앉았는데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너무 컸던 탓에 미래의 시어머니의 말소리가 들리고 말았죠. 그 내용이 참 민망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에게 하룻밤 자고 오라며 임신이라도 시키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 귀에 임신이란 단어가 콕 박혔었죠. 거기에 남편의 대답이 또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나 그런 거 못하는 거 엄마가 뻔히 알면서. 나 지금도 되게 힘들단 말이야. 억지로 참고 있는 거라고. 엄마, 나 좀 일찍 가면 안 돼요? 집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대화가 좀 이상했죠. 머릿속에선 계속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론은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억지로 만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요. 제가 인기척을 내자 남편은 놀란 듯이 전화를 얼른 끊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죠.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계속 부인하더니 요즘 야간 작업을 많이 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이라고 둘러대더라고요. 저는 임신 이야기는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부끄러운 이야기라 차마 먼저 묻지 못했었습니다. 남편은 약속한 것처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저를 집으로 바래다 주었고 그날 저녁도 한참을 통화했습니다.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할 적에는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날 때보다 더욱 생기있고 말도 잘했고 때로는 유머도 있었죠. 그러다가 만남이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교회로 나갔습니다. 매번 어떻게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한적한 곳을 잘 찾아내던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장소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었죠. 주로 저와 남편의 데이트 장소는 대부분 경기 충청권이었습니다. 교제를 하고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데이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주려는 의도라고만 생각을 했지요. 몇 달 교제해본 결론은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참 선하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뽐내고 다니면 충분히 매력적이고 인기도 많을 것 같은 남자이기도 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그때는 남편과 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제한 지 4개월여 만에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곧바로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말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어. 둘이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내가 예언했었지? 만나면서 혹시 불편한 것은 없었고 아들이 데이트 나갈 때마다 내가 신경을 바짝 썼어. 우리 아가씨 기분 상하지 않게 코치도 많이 해주고 워낙에 쑥맥이라 사람이 좀 싱겁지 않았어?
이왕 이렇게 될 인연인 거 결혼을 미루면 뭐하나 싶어. 당장 아가씨 부모님 뵙고 결혼 날짜 잡자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집은 우리가 준비할게. 그리고 내가 아가씨 부모님 만나서 이야기할 건데 결혼식은 좀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부를 사람이 별로 없거든. 아가씨 부모님이나 아가씨 회사 사람이며 지인들 많은 것은 알겠는데 우리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두 식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친척들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딱히 부를 사람도 없는데 예식장 대관과 하객들을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때가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는데 한창 스몰 웨딩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부모님이 좀 섭섭해 하셨지만 나이 꽉 찬 딸이 결혼에 의욕을 내고 있으니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돌아다니면서 축의금 낸 것도 많은데 다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면서 조금 아까워는 하셨죠. 그런데 시어머니 요구가 좀 과했습니다. 양가에서 친인척 포함해서 하객을 각각 30명으로 제한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좀 너무 과소하다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바로 제 아버지와 통화하더니 바로 결정 짓더라고요. 저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 시어머니 자리 보통 내기가 아닌 것 같아. 고집도 세고 밀어붙이는 것이 여간 얘기가 아니야. 왠지 느낌에 너 시집살이 할 것 같아. 네 아빠도 사돈될 사람이 그렇게 나오니까 딱히 거절은 못하겠고 너 생각해서 그러마 한 거야. 30명이 말이 되니? 니네 외가만 해도 30명이 넘는데 그 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니 식구가 하나도 없게. 그리고 정 그러면 하객을 좀 사든가 아니면 없는 대로 치룰 것이지 우리까지 제한할 것은 뭐래니? 암튼 사위 자리도 좀 어수룩한 것 같고 네 시어머니 자리도 좀 솔직히 별로야. 그렇다고 결혼하겠다는 너 앞길 막을 수도 없고 이게 뭔 일이라니? 그때 이 결혼을 깨야 하나 생각했는데 제가 그럴 의향을 비치니 제 부모님이 그건 또 아니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암튼 결혼식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코타키나 발로라는 섬이었죠. 그 섬에서도 좀 한적한 곳에 리조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이상했어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식은땀을 흘리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결혼식 때 하도 긴장을 해서 그런 거라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무슨 알약인가 먹고는 그냥 자더라고요. 공항에 내려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고소공포증이라 비행기를 잘 못 탄다고 하더라고요. 가기사, 저도 약간의 폐쇄공포증 같은 것이 있는 터라 이해가 갔습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한적한 곳만 골라 다니더군요. 전 해변가에서 놀려고 비키니도 챙겨왔는데 남편은 한사코 사람 많은 해변으로 나가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것이 싸움의 시초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죠. 왜 신혼여행까지 와서 리조트에서만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묵묵부답이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시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참 그렇다. 그냥 네 남편 하자는 대로 해주면 어디 덧나니? 왜 애를 그렇게 괴롭혀? 내가 결혼식 전날에 뭐라 그랬니? 애가 마음이 여리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했지? 그새 잊었어? 아무튼 사람 많은 곳엔 가지마. 우리 아들 그런 거 싫어한다. 토 달지 말고 내가 나중에 다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신혼여행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첫날 밤도 못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신혼집으로 갔고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집과 신혼집이 불과 10분 거리였거든요. 저는 신혼집에 들러서 짐만 내려두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먼저 들어와 계시니 그것도 싫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대뜸 그러시더군요. 나는 네가 눈치가 좀 있는 애인 줄 알았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주길 바랬어. 내 아들이 대인기피증 있는 거 진짜 몰랐니? 내가 애들로 이야기했잖아. 사람 많고 번다한 거 싫어한다고. 그리고 결혼식 때도 내 아들은 힘겨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너는 뭐가 좋아서 희덕거렸니? 나는 네 성격이 배려심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아닌 거 보구나. 그걸 어찌 눈치 못 챌 수가 있어? 지금이라도 배려 좀 잘해줘.
난 여기서 봤으니까 됐고 어서 친정에 가봐라. 이바지 음식은 하지 말라고 내 미리 말씀드려놨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에게 이바지 음식이 뭐가 중요하겠니? 내가 이렇게 배려하는 만큼 너도 내 아들 배려 좀 해줘. 일방적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대인 기피증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러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순간 연애 때부터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사람 많은 음식점이나 커피숍 안 가고 영화관 안 가고 개인 자가용을 타면 편해하면서 대중교통이나 비행기는 힘들어하고 그게 다 대인 기피증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그런 거 이야기 한 번 안 해줬으면서 무조건 배려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싶더라고요. 미리 이야기해줬으면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결혼의 옵션으로 고려했을지도 모르죠. 결혼 전에 제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노엽더라고요. 친정에 가서 남편은 다른 방에 보내고 부모님께 남편의 대인 기피증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속상 다 하시면서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며 고칠 방도를 찾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남편의 대인 기피증만으로는 결혼을 물러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불러다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더 있는지 말이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상한 마음 다스리고 있는데 남편은 저녁을 먹더니 너무 불편하다면서 집으로 가자고 보채더라고요. 이것도 대인 기피증의 하나인가 싶어서 말문이 막혔지만 부모님과 상의하며 고쳐보자고 했던 터라 우선은 남편을 안정시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집에 왔고 남편과 대화도 좀 하고 첫날 밤을 아직 못 보냈기에 같이 보낼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컴퓨터방에 들어가서 무려 3대의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쳐다보지도 않고 일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게임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취미나 또는 직업이 아니라 게임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해야겠네요. 게임 말고 하는 게 없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신혼집의 구조는 모두 남편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안방과 거실 빼고 컴퓨터방과 운동방은 남편이 꾸몄죠. 컴퓨터방에는 온갖 컴퓨터 장비가 있고 운동방에는 운동 장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로 밥 먹을 때는 빼고 거의 컴퓨터방과 운동방에 있었습니다. 대인 기피증이라는 병이 심각했던 것이었죠. 저는 결혼 후 첫 출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저에게 왔냐는 인사만 할 뿐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저는 바깥 활동 안 하냐고 물어보았어요. 사무실은 어디에 있고 언제 나가냐고 물었죠. 여기가 내 사무실이잖아. 엄마가 아직 말 안 했나? 내 나이 또래 월급만큼 엄마가 자기에게 주실 거야. 그리고 모자라면 나한테 말해. 게임 캐릭터 거래해서 돈 줄 테니까. 이상하겠지만 이게 내가 사는 방식이야. 일 안 한다고 돈 못 버는 것은 아니거든? 그랬습니다. 말짱한 허우대 가지고 있는 남편은 직업 없는 백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대인 기피증의 백수라니 결혼식 올리자마자 공황에 빠질 지경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저는 합방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렵사리 합방에 관해서 물었는데 그 대답으로 인해 파경에 이르렀죠.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은 좀 그런데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나도 좀 찾아봐야 해서. 그리고 엄마에게 물어봐야 해. 그건 엄마가 안 가르쳐 준 건데 한번 물어보려고. 조금만 기다려줘.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그걸 왜 네 엄마에게 물어봐? 너 나랑 도대체 결혼을 왜 한 거니? 니네 엄마랑 너 날 도대체 뭘로 보고 생각하고 이런 엄청난 결혼을 한 거야? 이거 완전 사기라고. 그 길로 집을 나왔고 친정에 갔지요. 그리고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참담하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 보고 와서 설명하라고 했죠. 그런데 남편은 안 오고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와서 한다는 말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사돈 내 딸도 뭐 그리 볼 게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뭔가 좀 모자란 사람끼리 살면서 현명하게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들 역할 아닌가요? 막말로 내 아들 아니면 신경쇠약에 걸린 노처녀를 누가 데려간답니까? 제 아들이 비록 수줍은 많고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잘 못하지만은 인물 좋고 운동도 많이 해서 몸 좋고 어디 빠질 때가 있답니까?
처음부터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차차 알아나가기를 바랐던 거라고요. 서로 보듬고 맞춰 살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이란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아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엄마나 아버지는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고 엄마가 한마디 하려는 찰나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라고요. 제가 결혼을 못했을 망정 이런 남자랑은 살 수 없어요.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 대인 기피증 거의 정신병 수준이고 직업은 없고 게임 속 세상에서만 사는 남자랑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요? 현실 감각도 하나 없고 뭐든 어머니께 물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사기 아니에요? 제가 눈치가 없어서 파악을 못한 거라고요? 맞춰 살면 되는 거라고요? 몸뚱아리만 성인이지 생각하는 거랑 생활하는 거는 무슨 초등학생만 못한 사람이랑 살 생각 없어요. 어머니 생각에 그냥 붙여놓으면 살겠지 생각하셨나 본데 시아버님은 너무 빨리 여의셔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이란 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어머님은 결혼의 정의를 어머니 방식대로 쓰시나 본데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어머니가 그 귀한 아들 때문에 제 인생 완전 망쳤으니까 다 책임지세요. 시어머니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거냐며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저보고 짐 싸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기에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관계 해소 소송에서 이기면 결혼식 때 쓴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기에 악착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저는 결혼식 비용이며 혼수 비용 그리고 위자료까지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결혼식 한 번 하고 한몫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이혼했다고 생각할 텐데 그 망신과 창피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짓거리는 거겠죠. 자기 아들 입장에서 무조건 결혼만 시키고 잘 살 줄 알았던 전 시어머니와 허우대만 멀쩡하지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을 벗어나지 못한 전 남편과는 다시 부딪히고 싶지도 않네요. 그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사기 결혼 작업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번에는 전 시어머니가 아들론 잠자리 방식까지 가르쳐서 사기를 치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최소한 결혼하려면 1년 이상 만나야 한다는 말은 결혼에 있어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같이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말이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